아파트예요. 제가 살던 아파트. 이동훈 씨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게 믿었습니다. 한강변이고 이러다 보니까 위치도 좀 좋고 조용하고 보안도 잘 되고 살기는 참 좋았는데 늪으로 빠진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때문에. 이동훈 씨는 은행과 지인에게 10억을 빌려 분양가 13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폭락한 데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0억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억 빚으로 산 집을 10억에 팔았으니 집값은 모두 빚 갚는 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간부였던 이동훈 씨는 사업과 부동산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동훈 씨는 부동산 투자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투자를 통해 집을 넓히고 자산을 늘리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그 일산에서 이제 아파트 사서 그거를 6천만 원인가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그거를 1억 4천에 팔았어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일산 시내로 또 다시 나와서 거기에 또 2억 정도의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걸 4억 5천에 제가 또 팔았어요. 또 서울에 이것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따블치기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성공을 했죠. 부동산 가격 폭락. 정말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갑자기 이제 거기에 팔리지도 않고 이제 갭 투자를 좀 노리고 이제 했는데 갭 투자가 안 된 거죠. 한동안 그랬었어요. 거래가 전혀 안 됐었어요. 아예. 거의. 그때 당시로는 떨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무조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동훈 씨처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이자 부담 때문에 손해를 보고 파는 집주인들이 속출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마민지 감독의 아버지 행보도 이동훈 씨와 비슷합니다. 감독의 아버지는 그 전과 다름없이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고 집을 지어 팔 계획이었습니다. 부채로 인해 가정을 버리고 길거리로 나선 가장.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IMF 외환위기가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땅을 하나 사셨어요. 땅을 사셨는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50% 정도는 융자를 받으신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갖고 있던 어떤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으로 금액이 불어나면서 아버지 사업이 순식간에 되게 어려워진 어떤 그런 흐름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자는 오르고 집값은 폭락하고 결국 사업은 실패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엉망 칭찬인데 뭘 찍냐. 딸. 응? 엉망 칭찬인데 뭘 찍냐. 부모님의 부동산 호황은 20년 전에 끝났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믿음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차라리 따고사 짓는 게 안 낫겠나. 응? 상가주택을 응. 지어서. 지어서 세봐도 먹으면 되지. 우린 어디 살고? 4층에 상가는. 꼭대기층에? 응. 옛날. 그럼 한 달에 이제 고정적 수입이 나오잖아 이제. 그러면 세 놓으면은. 건물은 무슨 돈으로 짓고? 그러니까. 어허? 대출 받고? 글쎄. 아이고. 아이 졸려라.
부모님은 아직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확실히 계세요.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한테는 어떤 한 방향을 통해서 모든 과오와 어떤 실패를 다 뒤집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계속 믿으시는 거는 그 전에도 그게 가능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우리의 빚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그 부동산 불패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보다 사실 일본이 먼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도쿄에는 평당 100억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억이 아니라 100억이에요, 평당. 그러니 이게 그 당시 버블이 얼마나 심한지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엔고 현상이 이제 도래하면서 당시 내국에만 부동산 투자가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땅을 사러 갔거든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유명한 호텔 중에는 3개 중에 1개는 일본인 소유들이었고, 그다음 미국의 그 랜드마크 빌딩들 중에서 마천루 중에서 록펠러 센터부터 해서 다 일본인들이 다 샀어요. 미국에. 그래서 일본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몰입, 광풍 이런 게 불렀는데 어떻게 된지 잘 아시잖아요. 91년도부터 2005년 정도까지 15년 내리 연달아 계속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피스는 그 15년 기간 동안 한 40% 떨어졌고, 주택 관련해서는 한 반토막이 났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 부동산은 꼭 안 떨어진다, 안정자산이다. 우리 바로 밑에 있는 나라를 보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1929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당시에 워낙 좋을 때에는 사람들이 땅을 사는데 보지도 않고 비행기 타고 그 마이애미 지역 같은데 거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저 아래 저 늪지대 저기 좋은 땅이다 그러면은 가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사인을 하고 사는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정도로 그 땅들을 엄청나게 샀는데, 바로 그 마이애미 지역에 최근 그 엄청난 태풍이 와가지고 거기 사람 살 수가 없는 지역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갑자기 땅을 팔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되면서 이제 땅값이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워낙 유명한데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죠. 서브프라임 몰기지라고 많이 알려 있는데, 또 신용도가 낮은 분들한테 몰기지라고 해서 주택을 사게 이제 대출을 해주는 미국의 일종의 대출 시스템인 건데, 그럼 왜 미국의 뱅커들이, 은행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왜 그랬냐? 그럼 뭐 그 전에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좀 넘쳐 흘렀는데, 사실은 그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도 뭐 그렇게 해서 막 수익률이 크게 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뱅커들도 설사 이제 극단적으로 디폴트가 나도 저 담보를 정리하면 충분히 뭐 손실을 많이 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빌리는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주리라 봤고,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경우에 대출 못 가게 되면 부동산 이렇게 팔면 되니까. 2000년대 초반 미국은 IT 버블이 끝나고 9.11 테러에 이라크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불황이 계속됐습니다.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집값의 일부만 지불하면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집값을 빌린 다음 이자와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대출 채권을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에 팔고 그곳에서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져 다시 판매됩니다. 파생상품은 이자도 높은 데다 파산 위험도 없어 보여서 잘 팔렸습니다. 그러자 은행은 신용이 낮은 서브프라임 계층에도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 과열된 경기를 조정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파산했고, 은행과 투자은행들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전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충격이었습니다. 158년 역사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촉발됐습니다. Many people were very excited about the possibility of making money off of housing. When those housing prices stopped going up and just
were stuck. They weren't making money, so they couldn't make payments not only on this house, but on the fourth house they had, the third house they had, the second house they had, the first house they had. And so that's how you could get things collapse in so quickly when people took on so much leverage, when they took on so much risk. But it's always very difficult to know. You only know afterwards that something was a bubble. 캘리포니아주 중부에 위치한 스톡튼.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스톡튼은 은행의 주택 압류율이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한 달 동안 30여 채의 주택에 압류 딱지가 붙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스톡튼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해온 피터는 누구보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But a lot of these houses, a lot of these, back in the day, this is one of those neighborhoods where it was 5, 6, or 7 houses on each block that were boarded up. The grass was dead, or there was no grass at all. That is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고 10년. 아직도 동네 곳곳에는 압류당한 집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In 2008, 2009, there were a number of these 10 years ago, and nobody has done anything with it. It might still be owned by the bank. It could be that it was a homeless person. They break in all the time. 당시 스톡튼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모두들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고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수입을 신고만 하면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들 대부분은 대출을 갚을 수 없었고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Let's say a house like these across the street. When these houses first went on the market before the boom, they were selling for maybe $125,000. By the end of the boom, some of these houses were selling for $400,000. So now all of a sudden they had a loan for $400,000 on a house with a real property value of $125,000. They couldn't sell their homes if they wanted to. And so they had a choice. Do I make a payment on a house that is worthless, or do I walk away from it? And that's what they did. They walked away. 10만 달러의 집을 구입하는데 마이클은 자기 돈 2만 달러를 투자하고 은행에서 8만 달러를 대출받았습니다. 존은 자기 돈 8만 달러에 2만 달러를 대출받아서 집을 구입했습니다. 집값이 2만 달러 하락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존의 자산은 8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줄었지만 마이클은 모든 자산이 사라졌습니다. And what happens in the presence of debt is that the very definition of debt is that in the event of losses, it's the borrower, the levered individual, who will need to absorb the losses essentially. It is the borrower who has to absorb all of the losses. That's just the definition of what leverage or debt is.